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오늘 북한 매체도 북미 관계가 대전환을 이룰 거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틀 전인 25일에 미리 베트남으로 가서 국가주석 등을 만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하노이에선 김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점검할 북측 실무팀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인 25일 베트남에 도착할 것이다. 또 응우엔 푸종 베트남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된 소식통 3명의 말을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장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하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북베트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예상됐습니다. 응우엔 푸종 주석이 25일 캄보디아와 라오스 방문을 위해 베트남을 떠날 일정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 인근의 박린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린 지역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공업지대입니다. 김 위원장이 하이폰 공업단지도 둘러볼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금 북미 두 정상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될 베트남 하노이는 회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 나가 있는 곳이 이번 정상회담 때 기자들이 모일, 취재진이 모일 국제미디어센터로 확정된 곳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도심에서 약 차로 20-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정노동문화궁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규모를 좀 보니까 다음 주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들 수천 명의 취재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낮에 들어가 봤을 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미디어 센터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국립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이곳 우정노동문화궁전이 미디어 센터가 되면서 그렇다면 하노이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국립 컨벤션 센터가 결국 회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 컨벤션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게 숙소로 검토하고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립 컨벤션 센터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회담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군요. 자, 그렇다면 김창선 부장 어제 하노이에 들어왔는데 오늘 어디를 둘러봤습니까? 네, 오늘 회담장으로 유력한 장소 혹은 양국 정상의 숙소 이런 것들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전혀 다른 곳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소식통들은 김창선 부장이 아침 일찍 나가서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에 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좀 갔다 왔는데 당시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노이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박린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직접 둘러볼 곳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이 약 8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문을 지나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휴일인데도 수많은 직원들이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많이 세워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다 완성된 형태의 도시의 모습을 확인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에서는 북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한창 발전 중인 도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창선 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회담장이나 숙소 둘러보기도 바쁠 텐데 멀리 공장까지 갔다 온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을 때 그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려 보면 김창선 부장의 동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확정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식의 개혁개방, 경제발전 노선을 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또 이제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봤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창선 부장이 이쪽 하노이의 동쪽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갔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롱베이는 1964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한번 다녀갔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에 오면 하롱베이를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창선 부장이 간 것으로 알려진 곳이 하노이의 북부에 있는 랑선성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경제발전 모델이 있는 곳도 아닌데 이곳을 왜 갔는지 추정을 해보면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항공편이 아니라 특별열차편을 이용해서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랑선성 지역에 있는 랑선역을 지나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랑선성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현지에서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편이 아니라 특별 열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오늘 북한은 한 선전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한 것과 맞물려 서로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죠. 앞서 13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회담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미 관계라고 해서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오늘 온라인에 게시한 글입니다.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급속히 진전된 남북 관계처럼 북미 간 쌍방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낸 것은 막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측에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더 큰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도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며 중대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뜻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처럼 비핵화 의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하노이 회담 열흘 앞둔 북미 간의 움직임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신문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13일자기는 했는데 오늘 내용이 전해졌고요. 기고문 형태를 빌리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신문에 나오는 글 중에 논평은 주로 대외용이고 정론 또는 기고문은 대내용입니다. 근데 제1동포 오은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어요. 한 면에 3분의 2가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은 제가 다시 요약할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대내용이라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주민보다는 북한의 간부급들 중에 지금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거냐? 라는 데 대한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우리 쪽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북쪽에서도 확실히 하는 건가? 그동안에 얼마나 좀 고생을 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걸 민족의 복음이라고 했었어요. 민족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안 나고 있다고 했는데 저걸 버리다니 그게 진심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수도 있겠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뭘 모르고 지금 트럼프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일종의 확실한 메시지 이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꼬이고 꼬였던 문제들을 이번에 아주 단칼에 확실하게 끝내고
북미 관계 개선으로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기대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확실한 카드를 들고 나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대내적, 대외적 메시지가 한꺼번에 다 응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이게 13일에 나왔습니다. 13일에 나온 그 이후에 또 미국이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사실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또 그것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시간으로는 13일 오전에 노동신문은 발간이 됐고 아마 미국 국무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기 장관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13일 날 폼페오 장관은 헬싱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시차가 나니까 그날 오후쯤에는 노동신문 내용이 그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 CBS라는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제재 완화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그리고 14일 날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상응 조치로서 비핵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또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답을 그날 14일 날 내놨어요. 우리 쪽의 보도가 좀 늦었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 금년이구나. 금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싱턴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때 폼페이오 장관한테 굉장히 세게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답이 안 나왔었거든. 그러자 이 13일 날 노동신문에 이걸 띄우니까 비로소 폼페오가 그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라는 카드 갑자기 꺼낸 것 상당히 또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세상에 불쑥 튀어나오는 건 없죠. 다 원인 결과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김청선 국무위원회 부장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와서 베트남에 와서 돌아다니게 될 동선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 이제 베트남 경제 현장 둘러보면서 그중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돌아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4월 27일 날 도보다리 대화에서 개방 계약을 한다면은 베트남식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여러 군데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과연 그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그 현장을 둘러본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둘러봤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그 기사에서 보고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내놓을 때부터 첨단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해서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그 유명한 냉면 발언, 옥룡안에서 그것도 대기업들한테 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지는 남한 당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정근 위원장이 충성의 표시로 그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 역시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그냥 불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까지 가서 삼성전자 공장을 스마트폰 공장을 돌아보고 와서는 아마도 남의 나라 남의 민족한테도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 민족끼리 돕자고 약속해놓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겁니까 했을 때 글쎄 그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대응 논리를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갖춰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베트남을 갔을 때 정말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또 지켜보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물론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이게 김창선 그 부장이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삼성의 소위 그 기술이 북쪽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속내를 읽었기 때문에 갔으라고 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그때 현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이제 하노이 선언문에서 무엇이 담길까 하는 부분일 텐데 뭐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딜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스몰딜에 끝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빅딜로 가기에는 지금 상응 조치를 미국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지만 빅딜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스몰딜은 넘고 빅딜로 나가기 위한 틀을 짜는 선에서 이번에는 끝나고 예. 그 이후에 후속 협상에서 빅딜을 위한 실무적인 시간표 예. 이걸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